네, 홍근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DFT, 즉 이산시간 신호의 풀이의 변환을 해서 이제 스펙트럼 해석하는 거, 그거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가, 또 컴퓨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적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FFT와 윈도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그 FFT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림으로 제가 개념적으로 먼저 좀 나타냈는데요. 제류의 식은 그 푸리에가 개발했던 푸리에 변환식입니다. 200년 전 얘기죠.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푸리에죠. 이렇게 식을 보면은 아날로그 신호, 즉 그 연속 시간 신호에 대해서 스펙트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 여기 이제 폰트가 좀 깨졌는데요. 이거를 이산시간 신호에 가능하도록 변형을 한 것이 바로 DFT입니다. DFT는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의 약자였죠. 자, 그런데 이 DFT를 컴퓨터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는 있는데 하려고 해보니까 계산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거나 했을 때 연산량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DFT를 좀 연산량을 좀 줄여서 컴퓨터에서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게 즉 컴퓨터용이죠. 예, 컴퓨터용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FFT입니다. 그래서 여기 FFT는 뭐 FT는 푸리에 트랜스폼의 약자가 맞고요. 얘는요, fast, 네, 빨리 계산한다는 뜻의 fast 푸리에 트랜스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FFT는 컴퓨터용입니다. 이 DFT도 컴퓨터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DFT를 직접 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관계를 알아두시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FFT라는 거는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의 약자고요. 이 FFT라는 거는, 자, 이 DFT는 연산량이 많아서 컴퓨터로 계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FFT는 DFT를 컴퓨터로 빠르게 계산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트럼의 계산 결과는 DFT하고 FFT하고 100% 뭐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약간 좀 다른 요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100%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FFT의 계산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측정 장비에서는 FFT를 당연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파수 해석을 한다,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 여러 장비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자, 그런 걸 쓰면은 전부 이 FFT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산량이 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DFT고 FFT고 이제 endpoint라는 말을 항상 앞에 붙이는데요. 당연히 이 포인트 수의 관계가 있겠죠. 이 포인트 뭐 100포인트 하는 거하고 1000포인트 하는 거하고 계산이 똑같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n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 이 n에 대해서 연산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DFT하고 FFT를 먼저 살펴보면 DFT의 연산량은 n 제곱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 FFT의 연산량은 뭐 2분의 n 뭐 로그 2의 n에 비례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인지 좀 감이 잘 안 오죠. n 제곱은 금방 오는데 이건 안 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24포인트일 때 연산량이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DFT 같은 경우는 1024의 제곱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예, 100만 이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뭐 100만 정도 됩니다. 연산량이요. 뭐 곱셈의 연산량입니다. 자, 근데 이 FFT 같은 경우는 이 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5,000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연산량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에서는 바로 이 FFT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그 팁이 있는데, 이 포인트 수, n, 이 n을 그럼 몇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단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 n이 크면 클수록 정밀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면 좋은데, 뭐 무작정 크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숫자를 선택을 하더라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 n을 선택하는 가이드입니다. n 선택할 때는요, 2의 거듭 제곱에 해당되는 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거듭 제곱 뭐예요? 2의 뭐 3승, 뭐 2의 뭐 7승, 뭐 2의 10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2의 12승. 요런 숫자들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FFT 알고리즘 자체가 이 2의 거듭 제곱일 때 더욱 효율적으로 계산하게 안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하는 거하고 1024 하는 거하고 사실은 이쪽 게 더 시간이, 이게 n 값은 이게 더 크지만요, 이쪽 게 시간이 더 적게 걸려요. 이 1000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좀 많더라도 이런 숫자들, 예를 들어서 뭐 32, 64, 128, 250, 이거 다 2의 승수거든요. 요런 숫자들로 해야지 효과적으로 좀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 n 값하고 이 주파수 해상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n이 크면 클수록 더 정밀하게, 더 주파수 해상도가 높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뭐 DFT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FT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0에서 샘플링 주파수 fs 사이를 n개의 점을 찍어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거 DFT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뭐 당연히 이거는 FFT에서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니까요. 다만 이제 컴퓨터에 들어갔을 때만 달라지지 이론적인 거나 그런 거 완전히 똑같아요. DFT하고 FFT는요. 자,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이제 해보려고요. 네. FFT 스펙트럼은 n개의 점으로 나타나요. n개의 점, 즉 0에서부터 fs 사이가 n개의 점으로 나타나고, 이 주파수 해상도라는 말, 이 주파수 해상도는 각 점 사이의 주파수 간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제 뭐 스펙트럼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거는 여기 하나 찍히고 여기 하나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n 값을 크게 했던 여기 하나 찍히고 여기 하나 찍히고 뭐 이렇게 됐다. 네. 그럼 우리가 이거는 해상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해상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뭐 이렇게 갔다가 올 수도 있는데 이 점이 여기밖에 안 찍히면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도 점이 찍힐 수 있다면 뭐 좀 그림이 잘못 그려졌지만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상도가 낮고 이건 해상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그 해상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주파수 해상도라는 거는 FFT로 관찰이 가능한 최소의 스펙트럼 정밀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해상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델타 F라고 표시를 하는데, 델타 F는 n분의 fs. 뭐 이 수식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fs 샘플링 주파수를 n개로 점을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각 점 하나 사이의 간격은 n분의 f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요, 0에서부터 2분의 fs 사이를, 왜냐하면 이게 대칭이니까요. 대칭이니까 여기 더 큰 데는 필요가 없죠. 0부터 2분의 fs 사이를 2분의 n개로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혔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점 사이의 간격, 이 점 사이의 주파수 간격이 얼마 되냐 하는 것이 델타 F 주파수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면서 주파수 해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 주파수가 1280Hz인 신호를 256포인트로 FFT 하였다. 또는 뭐 DFT 하였다. 똑같은 얘기죠. 예. 어쨌든 앞으로는 FFT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때 주파수 해상도는 얼마인가 하는 거죠. 공식에서 델타 F는 n분의 fs, 즉 256분의 1280 이렇게 했더니 5Hz가 나왔습니다. 즉 점과 점 사이의 어떤 간격이 5Hz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Hz 중간에서 어떤 일이 만약에 실제 주파수 이렇게 점프했다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Hz 이하의 스펙트럼 변화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파수 해상도입니다. 예를 좀 몇 개 더 들어봤는데요. 자, 샘플링 주파수를 1kHz로 하고 500포인트 FFT를 했습니다. 이제 계산하기 좋게, 이건 사실 500포인트는 하지 않지만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때 나타낼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0에서 500Hz죠. 왜냐하면 샘플링 주파수가 1kHz니까요. 그 샘플링 주파수의 반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0에서 500Hz고 주파수 해상도는 델타 F는 500분의 1000이니까 1Hz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를 44.1kHz로 하고 512포인트 FFT를 했을 때는 주파수 범위는 0에서 22.05kHz 그리고 해상도는 86.13Hz. 그 다음에 요거는 샘플링 주파수는 똑같은데 2048포인트를 FFT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12에 비해서 4배를 한 거죠. 4배. 4배 했더니 해상도를 보니까 여기 샘플링 주파수는 동일하지만 주파수 범위는 동일하지만 해상도는 4배가 줄어들어서 21.53Hz가 해상도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파수 해상도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해상도와 관련해서 n 값을 늘려가면서 한번 직접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실제 컴퓨터에서 잡은 화면인데요. 4000Hz 사인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FFT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론적인 값이 얼마 나왔나 한번 보면은요. 4000Hz 사인파니까 주파수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X축을 프리퀀시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4kg, 4000이죠. 4000Hz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하나만 탁 나와야 돼요. 우리 사인파, 4000Hz 사인파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 이론적이라는 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풀의 변환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풀의 변환대로 하면 4000에서 요거 하나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n 값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나 하는 걸 보려고 했습니다. 자, n을 128로 했을 때는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4000Hz 정도 되거든요. 요 4000Hz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옆에 뭐가 이렇게 좀 많죠.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근데 512로 하니까 조금 더 뾰족해졌어요. 1024로 하니까 조금 더 뾰족해졌고요. 2048로 했더니 더더욱 그렇게 됐고 4096 그리고 8192 뭐 이 정도 했더니 이론적인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 값에 따라서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FFT를 사용할 때 또 실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창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창함수라는 게 어떤 것이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창함수, 창은 이제 윈도우를 이제 번역해서 창이라고 써놓은 건데요. 이 윈도우 펑션은 무엇인가, 어디다 써먹는 건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창함수의 정의는요, 신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데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즉,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어떤 신호가, 연속 신호든 이산 신호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속 신호든 아니면 이산 신호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길게 있는 거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내고 싶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싶다. 여기도 이렇게 어느 구간만 내가 취하고 나머지 없애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창함수입니다. 네. 그럼 이 창함수의 용도는요. 신호의 길이가 길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신호의 일부분만 잘라내서 처리하는데 이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리는 어떻게 하냐면 창함수는요, 일부 구간에서는 특정한 값을 갖고 나머지에서는 0의 값을 갖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원래 신호에다 곱해줘요. 신호의 곱셈, 여러분 생각나시죠? 신호의 곱셈인데 한쪽이 0이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하면 결과가 0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면 특정 구간 외에는 모두 0이 됩니다. 즉,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내가 잘라내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1이라는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원래 신호에다 곱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0인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부분만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신호의 곱에서요. 이런 원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원래 신호가 이렇게 된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창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사각형의 이런 창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했습니다. 여기 식을 먼저 보시면 원래 신호를 xn이라고 하고 창함수를 wn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이제 최종 신호는 두 개를 곱하죠. xn과 wn을 곱합니다. 그래서 곱한 다음에 잘라내진 걸 보니까 이 부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돼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잘라낸 이런 이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창함수가 꼭 이런 모양만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창문도 모양이 여러 개 있듯이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잘라내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신호는 똑같은데 창함수가 이번에는요 이렇게 돼 있는 창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서는 크고 끝으로 가면 좀 긴 창함수인데 이런 창함수도 있어요. 자, 이런 창함수를 두 개를 곱했습니다. xn과 wn을 곱한 결과를 보면은 원래 신호가 끝에서는 0이 되는 건 맞는데 가운데로 갈수록 원래 값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잘라내진 게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창함수는 꼭 사각형으로만 잘라내야 창함수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함수를 FFT에서 어떻게 써먹는가? 네, 그게 중요하죠. 자, 보시면요. endpoint FFT를 우리가 하죠. FFT는 어쨌든 n개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럼 그때 이 원래 신호에서 n개만 잘라내는 겁니다. 이 창함수, endpoint FFT를 할 때는요. 그래서 n개만 창함수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FFT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여기 그 밑에 그림부터 먼저 한번 좀 보시죠. 자, 원래 신호를, FFT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주파수가 하나인 그런 신호를 하면은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이게 원래 푸리에가 했던, 그런 값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 완벽한 스펙트럼 분석을 한 거니까요. 자, 근데, 원래 신호를 윈도우, 창함수를 써서 n개만 잘라냈습니다. n개만 잘라내서 이거를 이제 FFT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하나가 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운데 표 조각이 나오고 옆에가 뭐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제일 큰 거 보고 우리가 이제 메인 로브라 그러고요. 메인 로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거 보고 사이드 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사이드 로브들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막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잘라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오차입니다. 꼭 창함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라내서 생기는 오차예요.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잘라낸 신호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원래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이 주엽, 메인 로브의 폭이 넓어지고 측엽, 사이드 로브가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완화를 시켜야 되는가? 이거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 창함수를 자를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내지 말고 조금 다른 모양으로 잘라내면 조금 이런 효과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창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이런 오차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창함수가 개발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내용의 주제입니다. 여러 창함수요. 보시면 창함수의 여러 종류하고 스펙트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각창.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다 네 이거죠. 이렇게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탁 잘라내는 가장 우리가 처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창. 이거 보고 이제 사각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각창 또는 뭐 렉탱귤러 윈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지금 동일한 어떤 신호에 대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한 건데요. 딱 여기 특정 주파수에서만 어떤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만 탁 나와야 되는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오차가 생기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각창을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메인 로브는 좀 뾰족하긴 한데 사이드 로브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요 옆에가 다 0이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사이드 로브가 되게 많은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창 같은 경우는 아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만 좀 정밀을 한데 이쪽 부분을 보는 용도 아니면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로브가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해닝창이 있습니다. 해닝창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이 해닝창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좀 좋아졌습니다. 이 사이드 로브가 많이 없어졌죠. 네, 많이 없어지고 메인 로브도 어느 정도 뾰족한 이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할 수 있는데 해밍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밍창은 요 끝이 0이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값을 갖습니다. 아까 해닝창 같은 경우는 0이었거든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밍창을 써보니까 해밍창은 또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사이드 로브가 좀 있긴 하지만 메인 로브가 좀 더 뾰족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맨창은 이런 모양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모아두고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삼각창, 이런 삼각형 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저 창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창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창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예. 뭘 쓰는 게 제일 좋은가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는 뭐 할 때는 뭐 써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자, 정해진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 창함수는 사실 종류가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배운 것만 몇 개만 보시면 제일 처음에 했던 사각창 여기 이제 박스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박스카라는 것이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렉탱귤러 윈도우 사각창을요. 얘는 지금 프리퀀시 레솔루션 주파수 해상도 면에서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뾰족한 그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데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사이드 로브라든가 여기 스펙트럴 리키지라는 게 이제 사이드 로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이드 로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크기의 어떤 정확성도 좋지 않고 그래서 사실 별로 쓰지 않고요. 블랙맨 창은 이 사이드 로브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진폭의 정확성 면에서는 플랫탑.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안 배운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게 잘 낮고 하다는 겁니다. 배운 것 중에 해밍이나 해닝창을 하나 보면은 지금 해닝창 같은 경우는 주파수 해상도 면에서 굿이고요. 또 사이드 로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주파수 진폭의 정밀도 면에서 페어니까 이 정도면 괜찮고 보통이고요. 네, 그래서 굿 페어 괜찮죠. 그다음 해밍창 같은 경우도 굿 페어고요. 네. 또 카이저 베설 윈도우 같은 경우도 페어 굿이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그 푸어가 되도록 없는, 여기서 것들을 많이 씁니다. 뭐 그러니까 해닝창, 뭐 해밍창, 뭐 카이저창, 이런 것들요. 예. 또 뭐 웰치 이런 것들, 네, 이런 걸 쓰는데, 뭐 사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이런 거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함수를 뭘 쓸 건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선택해 보면서 그때 이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바꿀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가이드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FFT 분석 그 소프트웨어 화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실제 이제 파라미터 선택하는 부분만 제가 지금 놨습니다.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FFT 사이즈. 네, 요 FFT 사이즈가 바로 그 N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몇 포인트 할 거냐. 여기선 1024포인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해닝 윈도우를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좀 다른 거 선택 화면인데요. 여기도 뭐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FFT 윈도우 펑션 뭘 쓸 것이냐. 여기 이제 렉탱귤러를 쓰겠다. 사각창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중첩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윈도우를 그 다음에 N 값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그 스펙트럼 분석에 대해서 푸리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FFT까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푸리에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 FFT까지 지금 쭉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반적인 이제 푸리에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푸는 그런 연습을 꼭 해보시고, 문제풀이요. 아니,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FFT 해가지고 컴퓨터로 다 되는데, 옛날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겠는데, 사실은 이런 뭐 FFT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 프로그램을 짜 놓은 것이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기본적인 푸리에 트랜스폼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만들어진 패키지를 이용을 할 때도 뭔가 새로운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택하는 거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응용에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걸 알 때는 역시 기본적인 이 푸리에 트랜스폼의 이론적인 내용을 모른다면 제대로 그걸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손으로 풀어서 연습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FFT라든가 DFT 이런 것들의 차이점, 그리고 이 FFT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 패키지를 쓸 때 이 N값의 선택과 그 다음에 창함수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